네, 선재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2026년까지 추가 장악할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앞서 독일 매체 빌트가 러시아 내부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네. 그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그 미국 싱크탱크, 그러니까 전쟁 연구소라는 곳에서 어제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러시아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사이에 그렇게 그때까지 전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동쪽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네 곳을 이번 전쟁으로 새로 점령을 했죠. 네. 뭐 아시다시피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그 36개월 안에 그 드니프로강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동쪽 그 동부 대부분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 조건이 있는데 푸틴이 이제 내년 선거에서 재선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데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은 그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거나 아예 중단될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계획을 러시아가 세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푸틴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도 네, 전해주세요. 푸틴은 뭐 네. 지난 그 이달 초에 병력을 17만 명가량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전체 병력이 한 13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지난 14일 지난주에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목표를 바꿀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게 달성돼야만 우크라이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쭉 그 이제 전쟁 명분을 내세웠던 그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그다음에 비군사화, 그다음에 중립적 지위 실현 이게 우리 목표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멘트 언급도 좀 지금 지난 주목이 되는데. 봄부터 네. 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됐는데 지금 뭐 사실상 진전이 별로 없고 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총사령관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전쟁이 소모적으로 흐르는 그런 새로운 양상이다 하면서 1차 대전 때처럼 참호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그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푸틴이 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좀 장기전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자, 다음도 얘기해 볼 텐데 영국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방해로 이동통신과 인터넷 이용이 어렵잖아요. 가자지구가. 네. 근데 그 주민 일부가 제3국에서 보내온 이심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 이집트 비영리기구가 그걸 지금 그런 그 캠페인을 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한테 그 이심을 이제 기부를 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유심. 그렇죠. 네. 그 유심이죠. 유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통신업체가 있는데 팔텔이라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주요 통신선이 전부 이스라엘을 통과하니까 그게 뭐 쉽게 차단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군 공격 때문에 뭐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가 돼 있죠. 그래서 잘 안 되는 상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주요 작전을 할 때마다 통신망을 마비시켜 가지고 그 상대를 또 교란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이집트 이 NGO가 미국 같은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국가 이동통신사가 발행한 그 유심을 이게 이제 이심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한 5만 명 정도한테 이 이심이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개당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하는 캠페인에 상당히 지금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심 기부 캠페인으로 캠페인 차원으로 그렇죠. 네, 가자를 확산이 되고 연결하자 있다. 그런 해시태그까지 지금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지금 보고 그래서 있나요? 이제 네. 가자 주민 한 5만 명 정도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변칙 이제 접속을 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그 변칙 소통 채널을 계속 방치를 할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방치할지 뭐 의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얘기는 원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가이아나 원유 생산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이게 뭐 유가 전망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네, 미국 마켓 인사이더 보도인데요. 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주에 그 집계를 했는데 오펙 플러스의 그 원유 시장 점유율이 51%,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입김이 좀 덜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 브라질 원유 생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 한 350만 배럴, 2017년에 비해서 하루 한 80만 배럴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가이아나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죠.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쪽에서 석유가 많이 나니까 막 자기들 멋대로 합병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이아나도 올해 산유량이 지금 현재 하루 한 근 39만 배럴 정도인데 앞으로 뭐 한 하루 100만 배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중남미 두 나라가 이제 둘 다 오펙 그 여개국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펙 입김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분석들, 향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오펙 플러스가 얼마 전에 이제 감산 유지한다고 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 유가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좀 이렇게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더해서 미국의 그 셰일유 또 지금 깜짝 증산돼가지고 이것도 오펙 그 입김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셰일유 업체들이 대부분 비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 정책을 내리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기술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캐퍼가 있어서 이것도 그 오펙 쪽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셰일 업계가 석유 카르텔을 다시 한번 좀 예, 그런 분석입니다. 지금 위협한다. 블룸버그 분석을 보니까요. 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그 단기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올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원유 생산이 하루 한 평균 한 1,326만 배럴 정도. 이게 작년 12월에 그 예측했던 것보다 한 근 100만 배럴 정도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차이가 이제 베네수엘라가 현재 생산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국의 그 셰일유 증산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 단가도 낮아지니까 그래서 미국 셰일 업계가 그 오펙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또 블룸버그가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전해주셨잖아요. 중요하게 홍해 물류마비에 네.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전해주신 이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유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볼게요. 미국의 제과업계가 설탕이 부족해서 연말연시 전전긍긍하는 흐름이 있다. 설탕이 부족하다고요? 오늘은 공급망 좀 얘기를 많이 드리네요. 네. 연말연시니까 이제 이게 특히 달달한 게 많이 땡기는 그런 게 수요가 많아지죠. 뭐 케이크 소비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설탕 생산이 미국도 그렇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이 제일 많이 생산돼서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데 인도 역시 그 생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제과업계가 연간 매출이 한 우리 돈으로 한 63조 4천억 원 정도. 그런데 특히 연말연시에 이제 매출 비중이 큰데 이제 설탕이 미국 내에서도 그 부족해지면서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네. 미국은 이제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가 뉴멕시코하고 루이지애나. 근데 여기도 가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설탕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 그래서 이제 내수 공급이 어려우니까 이제 수입산 좀 비싼데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니까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설탕 자체가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업계에 당연한 예. 일일 텐데요. 그래서 뭐 업계에서도 뭐 어쩔 수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제 공급망 차질 같은 거, 인력 부족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식품값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과자류 쪽이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미국의 그 과자 그 소비자 가격이 근 14% 올라서 전체 식품 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가뭄이라든지 관련돼서 생산량 이런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의 보호주의 규제 이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네, 있어요. 미국도 지금 네. 그 국내 판매량하고 저관세로 반입되는 그 설탕 수입량 한도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한도, 일정 물량을 넘어가면 이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 이게 이제 미국의 설탕 업계를 보호하려는 조치지만 생산량이 이렇게 이번처럼 떨어질 경우는 미국 경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미국 그 의회 그 CRS도 비슷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한 우리 돈으로 2조 8, 그건 한 2조 1천억 원 정도의 그 특히 식품 제조업계에 그 부담을 준다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이 브라질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최근에 뭐 인도 상황도 그렇죠. 인도도 지금 보니까요. 어제 그 인도 제당협회 성명이 나왔는데 올 4분기 설탕 생산이 한 740만 톤. 이게 1년 전보다 근 한 11% 정도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뉴델리 당국이 그 에탄올 생산에 이제 설탕을 이제 설탕 원료 원당을 이제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양이 170만 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도 그 수급 차질을 더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도도 내년에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디 정부가 특히 이제 식품 인프레 진정에 부심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설탕 수출을 굉장히 규제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예 수출 금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로이터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가격이 뛸 그러게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조금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 설탕 수출을. 예, 그럴 가능성도 네.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중국의 비료 의존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좀 이게 중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네. 의존도를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일까요? 요소수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죠. 또 한 번 또 조금 좀 시끄러웠죠. 네. 지금 로이터 보도인데 우리나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국가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 인삼비료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비료라든 다른 비료라든가 그 다음에 요소수 또 주요 공급국인데 지금 중국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의존해 왔는데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을 자꾸 취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그 대안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이 확산한다는 겁니다. 요소수도 그렇고 인산 비료도 그렇고 올해 초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몇 달 사이에 좀 공급이 예, 네. 그 로이터 분석을 보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중국도 역시 자기네 물가 때문에 그런 거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 비료 성분 수출 쿼터 검사 요건 강화 같은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인산 비료 이건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데 올해 초까지는 그래도 수출이 비교적 괜찮았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 축소하고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요소수 예. 우리나라도 이 대란을 겪은 지가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신뢰도라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불안할 거냐 의존도를 줄여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요소 수출이 전년 대비 한 24% 정도 줄어서 한 280만 톤 아주 많이 줄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회복세를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그 예전 평균 수준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톤엑스라고 이제 이게 이제 이 관련 중개사인데 여기 관계자도 수출 개입이 중국이 이제 수출 개입을 확대를 하면 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중국을 그 안전적인 요소 공급처로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주 비료 구매국 또 인도 집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확연하게 이런 수치적으로 좀 나타나는 게 있나요? 인도도 지금 네. 뭐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올 상반기 그 중국에서 들여온 그 요소 규모가 한 33만 한 6천 톤 정도. 한 해 전보다 한 근 60%가 줄었습니다. 인도 비료회사 관계자 얘기는 그래서 러시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쪽으로 그 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말레이시아도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빠져나와서 베트남, 이집트 같은 데서 인산 비료를 도입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네. 보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 같은 데서 공급을 받으려고 지금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한다는 게 로이터 보도입니다. 이 와중에 그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 관계자 얘기는 중국이 그 15개 주요 비료 그 수출 회사에 대해서 내년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94만 4천 톤으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관련 그 비료 회사들에도 할당량을 부과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더 의존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자, 다음도 중국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이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기업들을 찾고 있다. 하필 또 말레이시아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로이터 보도가 많네요. 네. 예, 정통한 소식통 등 이용해서 전했는데 그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미국이 워낙 세게 제재하니까 그 반도체 패키징 이제 조립하고 포장이죠.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 허브로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대안을 찾는다는 겁니다. 네. 그 이 소식통들이 중국 어느 기업이라고 거명하지 않았는데 중국 기업 두 군데가 말레이시아 칩 패키징 기업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같은 첨단 칩 제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반도체 패키징 조립하고 테스트 시장이 한 13%를 점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걸 이제 2030년까지 한 15%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거는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동안에 뭐 잇따라서 특히 첨단 반도체 부분 규제를 강화를 했죠. 지난 기억하시지만 작년 10월에 그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 칩 같은 거 이런 걸 수출 통제를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8월에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이 관련한 그 사모펀드하고 벤처 캐피탈 자본 투자도 아예 못하게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이제 그 고사양 수출은 이미 중국에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사양을 조금 낮춘 AI 칩을 이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 그것도 차단을 했죠. 그리고 또 지난 10월에는 거기다 추가로 더 아예 네. 못하게 더 추가 대책까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살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그 역사랄까요? 작년부터 이어온 이런 걸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내년에는 사실 더 좀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렇죠? 그렇죠. 그 말레이시아 반도체 기업의 유니셈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회장이 이걸 중국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접촉을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무역 제재하고 공급망 문제를 겪는 중국 반도체 그 설계 기업들이 우리들한테 그 공급 그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는 중국이 이렇게 시도하는 게 말레이시아에는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그걸 계속 보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그 윤예쌤 회장 얘기가 우리 고객 대부분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편법을 하지 않는다.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볼 때 이게 과연 규정 준수일지는 이거는 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 화웨이 전 계열사 엑스퓨전 얘기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네. 이 기업 논리는 정치적인 논리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엑스퓨전이라고 이제 중국 화웨이 이전 계열사인데 이미 지난 9월에 말레이시아 그 GPU 서버 제조업체 네이션 게이트하고 제휴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상하이에 본사를 둔 그 반도체 기업 스타파이브란 데도 말레이시아 페낭에 디자인 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인텔도 지금 뭐 2021년에 말레이시아에 70억 달러 정도 고급 칩 패키징 공장 건설을 발표를 했고요. 독일 그 인피니온도 지난 8월에요. 그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 확장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한 7조 8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그 비즈니스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첨단 반도체에 대한 경쟁은 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텐데요. 이 관련된 미국도 뭐 절대로 네. 지금 뒤로 빠질 조짐은 안 보입니다. 뒷단의 이 기업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국가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질서 있게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있다고요. 그동안도 이런 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그 위융등이라고 뭐 이름 많이 이거 귀에 익으실 겁니다. 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지냈고 지금 이제 중국 그 사회과학원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그야말로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죠. 그리고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국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중국 매체들이 어제 일제히 전했는데 이 위융등 이 사람이 그저께 그 하이난 샹샤냐에서 국제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서 네.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질서 있게 줄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국채 이자율이 지금 매우 낮은 거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미국의 그 해외 채무가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 국채에서 질서 있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미국이 지금 달러를 찍는 국가이기 때문에 버티지 만약에 개도국이었으면 벌써 파산했다. 이렇게 아주 꼬집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포럼에서 네. 이 사람 얘기는요. 그 아주 그냥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해외 순부채가 18조 달러. 우리 돈으로 뭐 제가 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미국 넘네요. 국내 네. 총생산의 60 내지 70%나 된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국이 이걸 대비해서 해외 자산하고 부채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해외 순자산 수익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얘기했죠? 그리고 또 지금 연준이 여전히 높은 금리를 고수하는 것도 네. 미국으로 하여금 해외 부채가 더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러면서 중국이 물론 지금 이제 미국 국채 그 가격이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릴 수는 없지만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그 미국 국채를 롤오버 할 가능성은 자기는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질서 있게 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10년물 같은 경우는 5%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4%대 초반 혹은 3%대 후반 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군요. 이 사람은 또 그 중국이 대외 무역 균형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네. 했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해외 수요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방식을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른바 쌍순환 국내 해외 시장을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거를 내순환 국내 시장 위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채택할 필요도 있다. 이게 해외 우회원 보유라든가 해외 자산 안전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또 권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자산이 어느 정도나 비중이 될까요? 지금 국가 외환국 집계를 보면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 자산이 합쳐서 9조 3,670억 달러. 이 가운데 외환 보유고가 한 34% 정도. 그리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30% 조금 넘고요. 증권 투자는 11.5% 정도로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최근에 지속해서 외환 보유하고 저수익 자산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반면에 네. 그 해외 직접 투자하고 금 보유는 늘려온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죠. 니키 헤일리 얘기 좀 해볼까요? 여전히 그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뭐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미국 CBS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 특히 이제 뉴햄프셔하고 아이오와 여기가 이제 경선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곳이죠. 여기를 지난주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뭔가 좀 상황이 조금 좀 이렇게 추이가 좀 변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요? 그 특히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도층 그 비중이 좀 큰데 여기서 헤일리가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뜬다는 겁니다. 오.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 두 곳은 미국 내년 선거의 어떤 풍향계로 이제 지적이 되는 곳인데 네. 물론 트럼프가 이제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 모두에서 여전히 압도적 선두긴 합니다. 하지만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율이 44%인데 헤일리가 많이 올라가서 29%더 따라 붙었습니다. 반면에 론 디센티스는 11%로 축 처졌습니다. 디센티스가 원래는 많이 거명이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빠졌죠.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이 되는 게요. 네.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호감도 하고 준비된 후보 쪽 지지율에서는 헤일리가 트럼프도 그렇고 디센티스 그렇고 따돌렸습니다. 특히 호감도에서는 헤일리가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55%, 트럼프가 36%, 디센티스가 37%니까 훨씬 호감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뉴햄프셔의 경우 준비된 후보 항목에서도 헤일리가 53%로 트럼프가 54%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뉴햄프셔가 이제 굳이 성향을 나누자면 중도. 비중이 아.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CBS 분석이 헤일리가 아이오와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그 뉴햄프셔에서 뚜렷한 지지세를 얻는 양상이다. 물론 트럼프가 여전히 앞서가지만 헤일리가 트럼프 대안으로 자리를 갈수록 굳히는 모습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디센티스는 지금 뭐 계속 인기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캠프가 자중질환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 보도를 보면요, 그 선거 그 슈퍼팩 이제 그 정치자금 기부단체한테 이제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있죠. 디센티스가 거기다가 굉장히 그 자기들 그 자율권을 많이 줬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서로 간에 충돌이 돼가지고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쪽 슈퍼팩 간부들이 계속 사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 자중질환까지 겹치면서 디센티스는 더 빠지는 상황에서 헤일리가 뜬다. 이렇게 그 CBS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헤일리가 뜬다. 네. 이 선거라는 게 참 끝날 그래서 때까지 그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헤일리가 이제 정치 광고를 새롭게 내놨는데 아주 바이든을 아주 싸잡아 아주 세게 씹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더해서 미국 의회가 가장 독보적인 양로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로원이요?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가장 강한 공격을 했다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네. 한마디도 이 정치 광고에 없습니다. 아, 일단 트럼프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대선 관련된 얘기들이 내년까지도 많이 쏟아질까요? 네, 그럴 겁니다. 관련돼서 또 발빠르게 전해주시고요. 자,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워싱턴 이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